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창업.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제가 결심하게 된 거는 사회적인 일단 분위기가 제가 뭔가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자신 있게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이제 학교나 여러 지원 친구들이나 이런 데서 창업을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해줬고, 또 마침 그런 또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찮게 또 지원을 하게 됐는데 또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창업을 하게 된 거고요. 특히 그때 보안 쪽에 대해서는 시장 초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단순히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랑 좀 다르게 좀 특색 있는 걸 해보고 싶었고, 그렇기 때문에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세인트 시큐리티는 악성 코드 분석에 대한 원천 기술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악성 코드 분석에 대한 원천 기술이라고 하면 악성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우리한테 어떤 피해를 주는지, 그리고 이 악성 코드가 어떻게 확산되는지 등등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필요한데, 이 정보들을 생성을 해낼 때 필요한 어떤 분석 장치나 분석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이 분석 장치나 분석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원천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 원천 기술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보는 여러 공공기관이나 정부나 아니면 기관이나 기업들한테 제공을 하게 되죠. 그 제공하는 대가로 저희는 비용을 받고 그렇게 비즈니스를 계속 하게 되는 회사입니다. 회사의 노하우라고 하면 이제 좀 특색 있는 노하우를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두 가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바로 제가 약간 그 집착병 같은 게 있거든요. 집착병이 뭐냐면 뭔가 문제가 있거나, 그리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거나, 하여튼 뭔가 새로운 벽에 계속 부딪힐 때 저는 찾아가거나, 아니면은 그 문제 해결을 쥐고 있는 사람, 혹은 그 새로운 기술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런 옛날 말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그 문제를 계속 파고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세인트 시큐리티가 멀리어즈닷컴이라는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멀리어즈닷컴의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가 바이러스 토탈이라고 하는 구글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스페인에 있거든요. 스페인의 말라가라는 지역에 있는데, 여기는 아시아인들이 거의 가보지도 못한 지역이에요. 근데 제가 그 친구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뜬금없이 메일을 보냈고, 내가 찾아갈 테니까 나 한 번만 만나주라. 그때 그 친구들이 계속 싫다 그랬는데 제가 계속 메일을 보냈어요. 급기야는 찾아가기까지 했죠. 스페인의 말라까지 진짜 찾아가가지고 걔네들하고 며칠 동안 생활을 하면서 나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데 너네가 같이 좀 도와주라 라고 하면서 이제 결국 지금의 멀리어즈닷컴을 만들 수 있게 된 아주 좋은 사례가 있죠. 두 번째는 저희 직원들의 열정인데요. 회사가 굉장히 연령층이 젊습니다. 젊은 친구들로 잘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친구들도 저랑 비슷한 집착병들이 있어가지고 뭔가 하나 만들고자 하는 거, 그리고 남들한테 지기 싫어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열정들이 다 똘똘 뭉쳐 있어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 만들어 볼래? 라고 하면 다들 정말 회사 분위기가 무슨 시장 같아요. 엄청나게 말이 많고 시끄럽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작품들이 저희 20명, 21명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지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작품들이 수백 명의 어떤 규모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하고 당당하게 경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 두 가지가 바로 저희 회사의 핵심 차별성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사님과 함께 창업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볼까요? 여러분들은 구축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이윤을 얼마나 창출할 수 있을까요? 창업 초기 단계에 있는 창업기업들이 잘 팔릴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이윤을 창출할 것인지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기존에 수익을 내고 있는 선도기업이나 경쟁기업들이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지이사가 있습니다. 최근 지이사는 전통적 제조업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으로 거듭나려고 합니다. 기존의 하드웨어 제품에 수많은 IoT 센서를 부착해서 제품의 예상치 못한 고장이나
모든 사용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관리해주는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을 이용하여 궁극적으로는 고객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무서운 속도로 많은 제조기업들이 서비스 제공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막강한 힘으로 다가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는 고객과 고객 제공 가치를 통한 성공 사례, 수익 모델 혁신을 통한 성공 사례, 그리고 기업 역량을 활용한 성공 사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첫 번째로 게임 플레이어들을 바깥으로 끌고 나온 포켓몬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 4일 스마트폰 증강 형식 게임인 포켓몬고가 출시된 후 전 세계적으로 신드롬이 일고 있습니다. 증강현실이란 현실의 이미지나 배경을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해서 3차원 가상 이미지와 함께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최신 기술입니다. 포켓몬 게임 앱을 통해서 거리 이곳저곳을 둘러보다 보면 귀여운 괴물이 살아있는 것이 모바일 화면으로 보이게 되는데 이 괴물을 잡는 것이 게임의 출발입니다. 현재 포켓몬고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약 51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포켓몬고의 열광 현상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사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기존 포켓몬스터 팬이거나 또는 게임 이용자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게임과 동시에 소셜 네트워크 형성을 할 수 있고 증강현실과 위치 기반 게임으로 사용자의 실외 이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경험 제공 등이 가치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 역량으로는 20년간 꾸준히 사랑을 받은 포켓몬의 컨텐츠를 활용할 뿐만 아니라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운영하여 그동안 수년간 잉그레스 사용자들에 의해서 전 세계 위치와 장소 정보를 수집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틀린 정보가 있으면 수정, 보완하며 사용자와 기업이 함께 사용성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컨텐츠를 읽는 고객에서 컨텐츠를 제공하는 고객으로 변경함으로써 성공한 어도비의 사례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소프트 기업인 어도비가 소프트 기업에서 서비스 기업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포토샵, 아크로벳 등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판매하던 기존 모습에서 벗어나 창작자를 위한 크리에이티브 크라우드 서비스와 기업을 위한 마케팅 크라우드 서비스 위주로 회사를 재편했습니다. 2014년 말 기준으로 크리에이티브 크라우드 서비스의 개인 구독자 수는 35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객은 이제 컨텐츠를 보는 고객에서 컨텐츠를 만들고 제공하는 사람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이들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는 첫째로 앱을 통한 간단한 편집 기능과 두 번째, 다양한 운영 체제 지원을 통한 사용성 향상, 세 번째, 소셜 플랫폼을 활용한 창작물 거래 서비스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기업 역량으로는 레이저 프린터에서 깨끗하게 인쇄할 수 있는 문서 작성 기술과 개조나 변조가 어려운 전자인증, 즉 보안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이러스 토탈 구글의 자회사인데요. 한국 회사는 아니고 외국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의 가장 큰 파트너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경쟁사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마인드인데요. 국내에서는 경쟁사면 경쟁사지 경쟁사이면서 협력사인 게 말이 되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외국 애들은 경쟁을 하면서 협력도 할 수 있다라는 오픈된 마인드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보안 쪽 그리고 정보 제공 서비스는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를 나만 가지고 있어야 사실 제가 돈을 잘 벌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바이러스 토탈 친구들, 그 구글의 자회사가 가지고 있던 그 친구들의 마인드는 나도 가지고 있고 너도 가지고 있어야 전 지구에 어떤 도움이 된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나만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것보다 우리가 경쟁이긴 하지만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보안에 피해를 당하지 않게끔 하는 어떤 시스템과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걔네들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 철학이 저는 굉장히 감명 깊었고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경쟁만 하고 남을 죽이고 뭐 이렇게 밟고 일어서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 같이 협력을 하면서 잘 동반 성장을 해서 흔히 이제 파이를 키운다고 하죠. 파이를 잘 키워가지고 그 잘 키운 파이를 서로 잘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무료 모델로 중국 시장을 제패한 알리바바의 사례입니다. 알리바바는 1999년에 설립되어서 2014년 9월에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했습니다. 상장 당시 역대 최대 규모의 시가총액 2,590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2014년 거래액이 약 2,480억 달러로 아마존의 610억 달러, 이베이의 760억 달러로 두 기업의 합한 금액과 비슷한 상태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시장과 고객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이해는 물론 감각적이고 섬세한 통찰력에 의해서 가능했다고 봅니다. 중국은 결제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불신이 있음을 간파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제 시스템 알리페이를 구축하였습니다. 알리페이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만으로 결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중국 공상은행, 중국 농협은행, 비자, 마스터카드 등 65개의 금융기관과 제휴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대부분 인터넷 쇼핑몰 기업들이 거래 수수료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 비해서 알리바바는 C2C 온라인 상거래의 기본인 거래 수수료를 무료화로 실시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이 알리바바는 시장과 고객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수익 획득 방법을 혁신적으로 기획함으로써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상품을 제안한 힐티의 사례입니다. 힐티는 전통적인 공구 제작 전문 업체로서 최근 공구 관리 시스템의 접목을 통해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 사례입니다. 이 모델은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에 대해 수선, 교체, 처분과 관련해서 고객들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습니다. 즉, 고객에게 물건을 판매한 후 제품 폐기 시까지 제품의 유지 관리와 관련한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단순히 공구 사용자가 아니라 공구를 구입하는 경영층이 되고 이들에게 제공하는 가치는 교환, 수리, 유지, 보수에 대한 관리 서비스이며 수익 모델은 서비스 정액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업의 역량은 고객과의 정보 네트워크, 경영층과의 끈끈한 인적 네트워크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 역량을 통한 성공 사례로 전문적인 의류 제작 기술을 기반으로 성공한 자라의 사례입니다. 자라는 스페인 인디텍스사의 주요 브랜드 중 하나로 스페인에서 성공을 거둔 대표적인 의류 업체입니다. 자라는 소비자에게 팔리는 아이템을 급속도로 유통순환시키고 재고량은 최소화시키는 유통 모델입니다. 자라의 매장에서는 항상 새로운 제품들이 있고 제품의 70%가 2주에 한 번씩 바뀌고 있습니다. 일반 의류 업체는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동안 다음 시즌의 컬렉션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라는 디자이너들은
세계 각국의 매장에서 수집된 고객 정보와 시장 정보를 바탕으로 2주 만에 새로운 컬렉션을 선보입니다. 디자인, 생산, 운송, 매장 진열 등 각 단계별로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이러한 체계가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또한 길거리 패션을 재창조하는 것을 기본 컨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유행을 쫓아가기를 원하는 고객을 주요 타겟으로 하고 그들에게 제공하는 핵심 가치는 진열 상품 중 70%가 2주마다 한 번씩 교체하고 또 유행을 쫓아가는 제품을 우선 진열하고 10벌까지 한 번에 피팅할 수 있는 공간을 매장에 배치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자라의 기업 역량은 갭보다 약 20배 빠른 신상품 제작 기술과 기획부터 진열까지 모든 공급 프로세스를 자체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핵심 역량 파악을 통한 양식기 산업에서 패널 산업으로 전환한 노리닦개의 사례입니다. 양식기 제조업체로 유명한 일본의 노리닦개 기업은 양식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플라즈마 TV 디스플레이용 소속로 시장에 진출하여 일본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였습니다. 대체 양식기 업체가 소속로 시장에 진출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노리닦개는 양식기 제조업체로만 머물기는 더 이상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자사가 보유한 양식기 제조 기술을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노리닦개가 가진 최고의 장점은 불을 다루는 기술이었습니다. 노리닦개는 이 강점을 살려 불을 다루는 업종의 기술을 판매해 보았지만 이 사업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없었고 가격이 중요한 판매 변수였기 때문에 노리닦개의 고급 가열, 소송 기술은 오히려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게 됐습니다. 이에 노리닦개는 다른 활로 개척을 시도했습니다. 패널이 대형화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한 노리닦개는 마침내 일본 대형 가전업체를 공략한 소속로를 개발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경쟁자 비즈니스 모델의 조사 분석을 통해 선도 기업이나 경쟁 기업들의 돈 버는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할수록 더 많은 경쟁자 비즈니스 모델 사례들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객에게 혁신적인 가치를 제공한 경우, 수익을 올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 경우, 그리고 기업 역량을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한 경우 등을 구분해서 성공 사례로 정리하였습니다. 성공 가능성을 경험하는 기회의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 니즈에 따라 변화하는 기업의 수익은 마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를 인식하고 고객의 니즈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고 실행한 기업의 사례는 어디가 있는가요? 네, 1980년대 초반 IBM은 4년 연속 포춘지 선정 우량 기업 1위로 선정될 만큼 자타가 공인하는 초우량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초반 IBM은 한 해 81억 달러의 적자를 내고 그리고 2000년대 초반 IBM은 한 해 81억 달러의 흑자를 내며 변화와 성장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던 90년대 초반 IBM은 어떻게 기사회생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IBM의 계획을 이끈 루 거스너 당시 회장은 구조조정의 첫 단계로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IBM의 위기를 초래한 것은 컴퓨터 업계의 선두주자 자리를 지키겠다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고객 가치를 소홀히 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IBM은 80년대 중반에 다운사이징 추세 또 그에 따른 고객의 변화된 기회에 부응하지 못해 위기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루 거스너의 개혁 이후 고객의 새로운 기대에 부응하며 비즈니스 모델을 끊임없이 변화시켜온 결과 오늘날 세계 최대의 서비스 및 컨설팅 회사, 기술 회사,
이 비즈니스 기업이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미시간 대학 교수이자 유명한 경영 전략가인 프라할라드도 경쟁은 기업이 항상 새로운 이윤의 원천을 확보함으로써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환경 변화와 경쟁에 직면해 변화하지 않는 기업, 수익 원천을 발전시키지 못하는 기업은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객, 시장, 기술이 급박하게 변하는 상황에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진화시키는 것이 기업의 의무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듯 끊임없이 고객의 니즈에 따라 변화 발전하는 제품이나 기업에는 수익이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